합니다.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 가지 큰 의문점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How to count animals, more or less. 안녕하십니까? 동물 독서 애청자 여러분. 애청자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한 1년 반 만에 동물 독서라고 하는 테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과정 논문 관계로 좀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애청자 여러분들을 동물 독서라고 하는 타이틀로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물 독서에서 들고 나온 책은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동물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헤아리다란 말이 이 단어가 정말 역자 또는 출판사의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와 같이 조금 딱딱한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저 역시 그래 왔는데,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말하면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를 넘어서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감정적인 부드러운 감정선이 들어가 있는 단어, 용어로 이해를 하고요. 동물에 대해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 역시 이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고 이 책을 서점에서 집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헤아리다라는 표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자는 셸리 케이건, 지금 이제 보시는 할아버님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보다 기껏해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신 분이고, 특히 사회사상이나 윤리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여러 가지 도덕 또는 윤리, 죽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중서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용인할 것인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서적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윤리학이라고 하는 또는 철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가치 있는 접근이다, 저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크게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들을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 입장이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과정에서 복지라고 하는 관점을 주된 잣대로 삼고 있고요. 그러면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복지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쭉 지나가서 5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들이 복지라고 하는 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즉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도덕적 지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는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단일주의나 계층주의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동물에 관한 문제들, 이슈들을 바라보는데, 각각의 계층주의와 단일주의의 문제점, 제약점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저자는 제한적 계층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철학, 동물 윤리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어떤 준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첫 번째 시작하는 말 자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지 않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자의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지 않다. 혹시 이 질문에, 아니 이 명제에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고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지 않다라는 이 문구, 이 명제 자체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끌고 나가야 할 주요한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법적 기치일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언급하냐 하면 셜리 케이건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철학이나 윤리와 관련한 학문체계 내에서 동물을 어떤 식으로 대우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러한 논의들이 철학이나 윤리, 도덕과 관련한 연구계에서도 급격히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주 주요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Pain is pain. 고통은 고통이다. 즉 동물에게 주는 어떠한 형태의 고통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단일주의적 시각의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단일주의는 종차별주의에 반대되는 이른바 종평등주의적 개념의 용어로서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다. 즉 인간과 동물을 단일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른바 비거니즘을 신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철학적, 도덕적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러한 pain is pain이라고 하는 간결해 보이고 임팩트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480페이지에 걸쳐서 조근조근 아주 논리적이며 합리성에 기반하여서 분석하고 파헤치고 그것에 대안이 되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쭉 들어가 보면 나오는 주요한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동물이 인간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같다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동물에게 복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한다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서적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또는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서적을 리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단일주의에서도 좀 더 나아간 또는 좀 더 많이 나아간 극단적인 시각인데요. 그런 극단적인 시각은 사실은 영미권, 그다음에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테러리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타 같은 단체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페타의 주요한 강령을 신봉하고 있는 국내의 몇몇 단체들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멀 라이트, 즉 동물권은 기본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동물 복지적인 관점을 고려할 때 동물 복지적인 관점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물 복지인데 그럼 인간과 동물이 같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로 귀결되냐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를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긴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권리인 복지를 나눠줄 것이냐? 그럼 동물의 종별로는 어떻게 나눠줄 것이며 동물의 개체별로는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해서 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저자는 이러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 또는 주장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서로 위배가 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또는 토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또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쥐라고 하는 동물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쥐라고 하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복지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들이 잘 다니는 곳에 먹이로서 치즈를 놓아주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복지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하나는
결국 복지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죠. 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서 거머리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날파리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좀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준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물이 어떠한 권리 또는 어떠한 복지를 받을 능력이 있다, 향유할 대상이다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특정한 종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면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혜택을 잘못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도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른바 동물 심리학, 여기선 동물 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동물 행동학이라는 표현이 좀 더 현재까지는 우세한 표현인데, 동물 행동학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그 헤아리는 과정에서 동물들 사이에 층위를 정신적인 능력에 기반하여서 나눌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돼지라고 하면 그 돼지 모두는 다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사람 내에서도 정신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고 지능의 차이가 있고 감정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고 나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듯이 동물의 경우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종 하나로 그 모든 동물을 싸잡아서 한 덩어리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종 그리고 개체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이른바 대우의 방식, 즉 복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운 요소, 이른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자는 208페이지에서 분명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미 나는 사람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한 10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사고와 감정을 위한 상당히 발달된 능력을 가졌다. 둘째, 사람은 보다 발달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졌다. 셋째, 사람은 먼 과거와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넷째, 사람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다섯째, 사람은 보다 높은 자기 인식과 자기 지각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러 테스트라고 하죠. 일단 침팬지나 오랑우탄, 돌고래, 앵무새, 기타 다른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인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식을 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당 동물들이 자기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없다는 거죠. 여섯째, 사람은 규범적 성찰과 동기부여 능력을 가졌다. 아주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규범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종 동물이 갖지 못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규범적 성찰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동물행동학자로서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과 유사한 동물상이라고 불리우는 침팬지나 보노보, 오랑우탄 사이에서 영아사는 흔히 일어납니다. 일곱째, 사람은 자주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환자들, 중독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인하여 사람의 능력이 개나 고양이, 돌고래, 오랑우탄, 침팬치, 앵무새보다 우수하고, 따라서 결국 저자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이미 저희가 중반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즉 사람과 동물 사이에 분명한 분별이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른바 잠재적 지위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동물이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 가지 큰 의문점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른바 반대로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는 존재를 허용한다면 계층주의의 매력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지금에서 지속적으로 저자는 단일주의에 문제가 있음을 설파하고 이에 따라서 계층주의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층주의에서는 인간의 위에 그 누군가 다른 존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아래쪽에서의 차이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진화의 결과로 나타나거나 이를테면 혹성 탈출처럼 또는 인간이 퇴보하거나 또는 우주인이라고 하는 또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잠시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도 역시 계층적 접근이 어쩔 수 없이 유용한 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기존에 나왔던 논리들을 쭉 정리하며 저자는 최종적인 자신의 주장인 제한적 계층주의로 가기 위한 다양한 수학적 접근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의 지적 능력 또는 도덕적 책무 능력이 얼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 X축에 그 지표를 놔두고 Y축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혜택과 권리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일직선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특정한 2차 곡선 형태로 보여주거나 또는 단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이 단어, 이 표현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벽하거나 정교하지 않은 데에도 무고한 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와 같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도덕 규칙이 최적 조합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동물 종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수준을 부여해 범주를 나누는 것이 특정 동물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축적된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 등을 참조해 신중히 작업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본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결국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 라고 하면 그것의 대안은 무엇이다? 제한적 계층주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행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제한적 계층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동물을 대하고 있는 나쁜 또는 잘못된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마치 저자 스스로가 용인하거나 또는 합리화시키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할까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더 많은 헤아림을 받는 게 사실이지 않는가.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 왜? 나는 이러한 주장, 즉 제한적 계층주의, 계층주의는 계층주의이지만 그 안에 그룹별로 4-5개 정도의 덩어리를 나누어서 계층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인데 아주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문어, 고래류, 유인원 같은 동물들을 배치하고 그들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형태의 복지를 제공하고 하지만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고 그 다음 단계에는 개나 고양이나 토끼와 같은 또는 앵무새와 같이 어느 정도의 자기인식 능력이나 또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소형 포유류나 쥐와 같은 또는 작은 조류들을 배치하고 더 밑에는 이를테면 물고기를 배치하고 더 밑에는 절지류, 곤충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우리가
그들에게 배려해야 할 복지의 층위를 나누는 것을 제한적 계층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저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고, 장장 48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통해서 그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공격, 비판, 비평을 명확하게 해부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많은 사람들 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동물을 잘 대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동물 복지적 접근입니다. 동물 독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